있는 노예들이 결혼을 하면 그 와이프를 내가 첫날 품고 둘째 날부터 넘어가죠. 이게 취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주의 권리를 내세웠던 법입니다. 꼬리만 먹다가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 멜 깁슨이 나온 브레이브 하트에 이게 나옵니다. 영국판 출약하는 건 꼬리만 먹다인데 스코틀랜드 1세 스코틀랜드 왕을 반란을 잠재우고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거예요. 위안부 같은 건데 돈 벌 수 있는 그런 꼬리만 먹다를 부활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전 유럽에 유명했던 법인데 이 악법을 가지고 귀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면은 좀 그 시대거든요. 조선시대 정조요 전단기 그때인데 과연 이 노비들이 왕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결론한 내린 방법이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자고요. 조금만 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곡 같으세요?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18세기, 17세기 귀족들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구실적인 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피가로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 성주가 백작이야. 근데 백작이 이 법을 끌어내려고 하는 걸 취하거나 왜? 내 와이프를 안고 싶어서.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덤비질 못해. 그래서 뭘로 못하냐면 반주를 하는 사람이 더 돈을 가져갈까요? 반주자가 더 돈을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쓰더라도 연주 독주가가 타이틀이 많이 올라갈까요? 반주자가 올라갈까요? 연주가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노비지만 내가 노래하는 반주를 이미 까는 거예요. 왜? 귀족 음악을 나는 반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조롱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네가 춤을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배워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조롱으로 써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마르쉐가 처음으로 연극을 올린 다음에 바로 금기 조치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주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심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주한테 네가 인생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힘을 준 건 딱 하나 뭘까요? 노력한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욕을 쓴 거 왜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대놓고 성주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엄마가 종놈이랑 난 종놈이 아빠일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금지가 내려진 거죠.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예술로 인정을 해주고 문학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대신 작품의 구속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구속시키면 그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개념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랑 좀 다른 노선인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럽답니다. 이겁니다. 쉽게 풀었습니다. 네가 한 거는 태어나는 것밖에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큰일이 났었죠.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신분적인 거를 타파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분을 타파하면 뭐가 남을까요? 평등이라는 게 숙제가 남잖아요. 평등을 피가로는 또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인은 백작분들 부인하고 시녀하고의 한 팀이 되냐면 성주가 있는데 피가로 와이프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럼 성주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귀족이죠. 지금의 왕부인이니까 이 세 명이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왕비하고 밑에 몸종 여인하고 그 몸종 신랑 세 명이 같이 한 테이블에서 작전 모의를 하고 너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옷 좀 입어봐 하고 왕비가 내 옷을 입혀주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저 멀리서 사람을 볼 때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묵설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옷이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이 이중창을 불러요. 그게 뭐냐면 신분을 다 파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평등. 근데 이 시대 때는 필리아라고 그 삼총사 말씀드렸잖아요. 남성들의 형제애는 엄청나게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났을 때 나를 대신 싸워줄 수 있고 내 생명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애는 인류적인 사랑이고 배타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릭 프롬이 얘기했다시피 형제애만 계속 전면에 나오는 거죠. 그럼 남녀의 사랑은 내가 A라는 남자하고 친해. 근데 동맹을 맺고 싶어가지고 내가 B라는 남자를 A한테 소개해준단 말이죠. 가능하죠. 이거는 해도 대입을 합니다. 얼마나 멍청해요. A라는 여친이 있는데 다른 B라는 남자랑 소개해서 둘이 잘 되는 걸 나는 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저 시대에. 그래서 형제 애만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매 애가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영화 다들 아시죠? 그 쇼생크 탈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 쇼퍼너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는 기억조차 할 수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러나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맨 밑에 있죠.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자유를 주었다고. 이 다라마크 감독이 이 내용을 쓸 때 막힐 때마다 들었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그만 써봐라 라고 얘기를 들어서 썼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클래식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들으면 두 번 듣게 되고 세 번 듣게 되고 세 번만 들으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저 위에 있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 트로트처럼 우리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눈높이를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면 조금씩 문은 열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담배 필 때, 스멜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일단 기침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걸 극복한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아가면서 한 일주일 피웠더니 평생 피게 되더라고요. 이게 담배거든요. 똑같아요.